자, 이번 시간엔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번 볼게요. 이 계약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계약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요청한 사람을 청약자라고 하고 계약을 승낙한 사람을 승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좀 헷갈리면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얘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통상적인 계약인데 이 계약은 둘이 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 계약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마 하셨을 거예요.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들죠.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실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누가 보는 거야? 우리 미성년 자녀나 부모님들이 또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익을 보는 계약이죠. 이런 걸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자,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약자, 승낙자라고 안 그러고 요약자, 요청했다. 그리고 얘는 승낙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낙약자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일정한 급부를 할 테니 그 반대 급부는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병에게 줘라.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할게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급부해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는 얘가 얘한테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채무자라고도 합니다. 낙약자라고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언제나 제3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계약에 법학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린 시험에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틀리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갑하고 을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의 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이 성립하고 갑하고 을의 의사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갑하고 을만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 즉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자는 갑하고 을인 거야. 계약의 당사자예요. 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익만 보는 자예요. 그래서 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제3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럼 얘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익은 갑하고 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럼 병이 마음에 들면 나 받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쥐가 계약한 거 아니잖아. 마음에 안 들면 수익 거절해 버릴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수익 거절해 버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갖기 싫은 건데 나한테 준다고 누가 들고 오면 그거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홈쇼핑에다가 간장게장 시키면서 우리 집에 3kg, 그다음에 친정에 몇 킬로? 3kg, 시댁에는 1kg. 시어머니 알았네. 이것이 지금 안 받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내 말이 마저 틀려. 친정에 3kg면 시댁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시어머니한테 걸리면 분쟁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어머니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을 받을 건지 말 건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얘 권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갑과 을 두 사람의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권리를 침해하는 거 되는 거죠. 좀 계약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수익을 거절하게 되면요. 수익을 거절하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해야 하네요. 어허, 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립한다니까. 다만 수익을 거절하게 되면 계약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써놓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다니까. 얘가 수익을 거절하면 이쪽으로 급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급부가 오직 여기다 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이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지.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 다 걸리는 게 다 100%.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고, 그러면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된다고. 아시겠죠?
제3자 권리 확정되고 난다면 쌍방 합의로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럼 제3자가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는 얘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자기 권리 이행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계약과 전혀 관계없이 내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행 청구하는 거죠.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값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야, 손해배상해라. 누구한테 해라? 나한테 해라? 병한테 해라? 병한테 해라. 왜? 계약의 당사자니까. 아시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몇 개 줄칠게요. 이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틀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로 하여금 병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다.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면관계 잘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이 보상관계야. 이 보상관계를 기본관계라고도 또 불러요. 그리고 이걸 계약관계라고도 또 부릅니다. 기본관계, 계약관계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기본 계약관계 그래요. 이 보상관계의 내용에 따라 급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갑은 도대체 왜 을한테 급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갑하고 을하고 내부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 관계는 갑하고 병의 내부적인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지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얘네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할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지. 단순히 채권자 채무자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지는 그냥 내부적인 개인적인 관계야. 계약이 이 내용이고 계약이 내용에 따른 급부가 이거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만 중요한 거지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관계, 내부적인 개인적인 관계예요. 자, 보상관계 중요한 관계죠. 기본관계라고 하고 계약관계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줄 뒤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관계다. 보상관계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거죠. 보상관계가 기본관계고 계약관계니까. 그래서 보상관계에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쭉 이게 무효가 됐대. 그럼 을은 병에게 급부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다음에 급부관계입니다. 급부관계는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인데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이 된다. 뭐 대가관계는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성립요건 다음 페이지 539조의 347페이지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일단 보상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양쪽 가로 2번에 제3자 수익의 약관이 있어야 된다. 제3자 수익의 약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려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약정. 이게 제3자 수익의 약정인 거야. 계약은 우리 둘이 하지만 급부는 누구한테 해달라? 병에게 해달라라고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줄쳐놓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채권, 물권 다 있죠. 채권, 물권 그 동그라미 하나씩 쳐놓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줄쳐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있죠. 여기까지만 줄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다 줄칠게요. 계약의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래.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을이 병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제 설명 안 들어도 이해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을이 병에게 받을 돈이 있대요. 와갖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병이 갑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야, 네가 나 대신 지금 을한테 돈 좀 갚아줘라. 그랬더니 갑이 을을 찾아가갖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자동차로 줄 테니 얘한테 더 이상 채무 독촉하지 마라. 받을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내가 줄 테니 그럼 얘가 자동차 값 받고 얘한테 주는 거나 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자, 제3자의 현존 특정 여부요. 계약 체결 당시 제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받으려면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은 기억, 니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예요. 계약의 당사자, 요약자죠, 요약자. 그래서 요약자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약상 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상 급부를 얘가 여기다가 이행을 해주면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이행해 줄 테니 제3자에게 급부해라 라고 또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그럼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관계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요약자는 계약 취소할 수 있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손해는 누구한테 발생한 거야? 병한테 발생한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해라. 누구한테? 병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당사자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한 그거 보이시죠? 348페이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는 제3자도 직접 손해가 발생한 사람은 병이잖아. 병. 권리 침해당한 사람 병이죠. 제3자도 자기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낙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낙약자도 계약의 당사자죠. 그래서 낙약자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취소권, 해제, 해지권을 취득한다. 또한 제3자 청구가 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제3자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얘는 계약에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갑하고 우리 둘이 계약했으면 통지가 됐으면 모를까 통지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여기다 최고하는 거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럼 병이 안 받아. 그럼 급부 못한다 그랬죠. 급부 못하지 안 받아 그러면 급부 못하지. 계약은 성립했고 효력도 발생했지만 급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급부한다 그래서? 갑한테. 근데 갑한테 급부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그게 후발적 불능이라니까.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 아시겠죠? 그래서 전조의 경우 채무자는 여기서 이제 채무자라는 얘기하죠. 급부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는 거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이익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항변인데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급부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급부할 의무가 생겼고 얘는 급부 청구권이 생겼잖아. 근데 이게 무효 취소, 자동차 주기로 해서 차. 그렇죠? 차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자동차인 줄 알았더니 유모차를 갖다 줬대. 그거 타고 다닐 판이 아니잖아 지금. 애도 다 키웠는데. 그죠? 그럼 나는 차를 잘못 알았다. 착오가 있어서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다 급부 거절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항변권인 거야. 자, 그래서 채무자의 항변이요. 채무자는 539조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얘한테 급부를 먼저 하기로 해서 급부 먼저 했어요. 200만 원 급부했다고. 그리고 차 받으려고 했더니 유모차 왔어. 유모차 비싸긴 비싼 거 맞아요. 싸게 산 거야. 근데 유모차 필요 없어. 그럼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청산도 둘이 해야 된다니까.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청산도 쌍방 둘이서 하는 거예요. 변경 소멸 다 얘네 둘이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맨 밑에 디귿에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에게 이미 급부를 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대요. 그럼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산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죠? 갑하고 을, 계약의 당사자가 청산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틀리는 게 자꾸만 여기서 틀려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갑하고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계약의 성립도 효력 발생도 그 다음에 계약의 변경 소멸 그리고 그에 따른 청산도 갑하고 을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어떤 자냐? 양쪽 가로 3번의 제3자 수익자죠. 수익자 줄쳐놓고 첫 번째 줄에 맨 뒤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거 보이시죠? 그럼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죠.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잖아. 계약 성립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보호되는 제3자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잖아. 그래야 제3자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는 제3자 수익의 약관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동그라미 3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볼게요. 제3자 권리 취득입니다. 제3자 권리 취득은 양쪽 가로 2번에 갑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건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539조에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즉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거든요. 이때 생긴다. 그 다음에 539조 규정에 의해서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변경 또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합의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합의. 아시겠죠? 합의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여기 또는 여기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그럼 누구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합의로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지네 둘이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의를 얻었거나 계약의 내용에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한번 볼게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수익의 의사표시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를 유보해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아니면 제3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동그라미 3번 기억 보세요. 거기도 줄칠게요. 제3자 권리 확정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니은이 그 얘기예요. 제3자가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계약의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취소 해제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할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하는 경우에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급부하면 거죠. 그런데 그 급부가 절대적으로 수익자에게만 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대요. 그럼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됐지. 얘가 안 받겠다고 해서 불능이 된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제는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해지하고 취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무효도 마찬가지야. 해지하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지하고 취소를 먼저 비교하는데 해제든 취소든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죠. 근데 해제는 이것도 지금 우리 취소해서 공부하고 넘어온 거거든. 해제는 어때만 쓰는 말이야? 계약에만 쓰는 말이고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쓰는 말인 게 취소는 뭘 취소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쓰는 말이에요. 됐나요? 해제는요,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약정해제, 해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합의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다 만나서 해제할까? 그럴까?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받은 걸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계약을 해제했어요. 근데 나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줬대. 그럼 위반한 사람은요, 받은 거 그대로, 준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손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나는 저 친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내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손해가 남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해제하면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이거는 법정 취소 사유 뭐밖에 없어요? 재, 착, 사, 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부당이득이 선의인 경우에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에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지. 선의의 경우에 현존이익만 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고, 악의인 경우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이미 다 배상했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의의 경우는 현존이익만 주라고 돼 있죠. 선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던가 아니면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는 부당이득만 반환할 때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돼 있잖아요.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돼 있는, 그게 부당이득이거든. 손해배상까지 한 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취소에서도 나오잖아. 취소에도. 자, 해제 유형에 쌍방행위가 있어요. 합의해제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 아무 일 없이 둘이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 다음날 만나갖고 어제 한 계약 취소할까? 그래, 취소는 아니고 참 죄송해요. 어제 한 계약 해지할까? 그럴까? 그렇게 해지할 수 있어요. 예, 한 잔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친구끼리 한 잔 먹기 위해서 해지할까? 그럴까?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동네 친구, 오래된 친구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거야.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할 얘기 있잖아. 오늘 술 왜 먹었어? 계약이 해지됐거든. 다음날 오늘 왜 먹었어? 오늘 내가 걔 거 샀거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럼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일 가서 해지할게. 그렇죠? 그리고 내일 가서 해지하고 또 먹고 그러면 되죠. 일주일에 4일은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합의 해제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는 법정 해제, 이건 채무불이행이고, 약정 해제는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또는 실권 약관이 있을 때 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정 해제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특약은 뭘 얘기한 거냐면, 토지를 매수하면서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건축허가 불허가 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해놨는데 진짜 건축허가 불허가 났대. 그럼 가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미리 정해놨죠? 그 다음에 실권약관은요, 미리 처음부터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지. 그럼 매매 같은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라고 정해놨대요. 그럼 매매하면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바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그랬대요. 근데 진짜 중도금 안 줬대. 그럼 자동 해제되는 거야. 실권약관 했으니까 계약자의 원칙상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잔금도 마찬가지야.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정해놨대요. 근데 잔금을 안 줬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야. 실권약관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줬대요. 그럼 그 자체 채무불이행이잖아, 무조건. 근데 잔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잔금 안 줬대요. 그럼 왜 안 준 날 봐야 된다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안 줬다.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으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맞았다야.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으로 계약은 자동해제해야 된다. 아니야. 둘로 나눠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맞는 지문은 뭐냐?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상황을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는데 잔금 안 줬다 그러면 자동해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잔금 안 줬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잖아 아직. 그러니까 자동해제 아니에요. 문장 잘 면밀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 있잖아. 우리 보통 계약금 주고받았대요. 그럼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약금이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몰취하는 위약금으로 특약할 수도 있고, 아무 얘기 없었으면 해약금이에요. 그럼 해약금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받은 금액에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준 사람이죠. 그럼 계약금 너가 줘.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약금인데, 이건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렇게 하기로 묵시적인 약속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우리 민법 제565조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약금 주고받았대요. 그럼 그게 해약금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해제 유형 받고요. 쌍방행위 여기서부터 이제 책을 가지고 할게요. 자, 우리 해제와 구별 개념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351페이지. 거기는 취소와 해제가, 우리는 해제 앞에 놓고 취소 뒤에 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취소와 해제가 그대로 바뀌어 있죠.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내용이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한다. 거기서도 본 거고, 앞에서도요.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만 돌려주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 취소에 관련된 건요, 무효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무효가 돼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해제와 무효를 비교할 때도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 무효의 경우 부당이득 돌려주면 돼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합의 해제, 여기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 자, 우리 합의 해제 중요한 게, 합의 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런데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고, 합의 해제할 때는요,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합의 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그러면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합의해야 합의 해제가 된 거야.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건지 합의해야지, 그것까지 합의해야지 합의 해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해제할까? 그럴까? 그래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해야지, 합의 해제되고 난 다음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다 어떻게 한다고? 싹 다 합의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합의 해제는 계약을 해소시키려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합의 방법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줄칩니다. 합의 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 소급해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지네끼리 계약 합의해놓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친구끼리 땅을 팔고 사고 했어요. 그리고 땅 산 사람이 제3자에게 땅을 또 팔았어. 팔고 2달 있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그래서 막 대박으로 올라. 그럼 두 친구는 지금 거짓 맹장염 걸렸죠. 배 아파서 죽죠. 이때 잔머리 짜갖고, 야, 우리 둘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자.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제 것도 다시 찾아오자. 이런 식으로 될까봐 둘이 계약을 합의 해제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의 효과는 줄줍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됐죠? 그래서 민법 제548조 2항의 내용은 몰라도 되고, 해제로 인한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할 의무, 이거는 우리 민법상 의무거든요.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에만 적용돼요. 제가 아까 합의 해제할 때는 모든 것 다 정해놓으라고 얘기했죠.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거고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까지 싹 다 합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로 인한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의무도 없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4번, 5번에 보니까 일부 이행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제하려면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야.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지 합의 해제가 된다고. 지금 4번 얘기하는 거죠. 합의 해제할 때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자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건지,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다 합의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민법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정해제권의 발생 그래요. 특약에 의한 해제예요. 특약. 특약은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특약. 그래서 특약은 동그라미 3번.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줄칩니다. 그런데 이건 채무불이행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약속한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약속해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해제 조건과 자동해제 약정이 있죠. 이거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실권약관. 실권약관은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채무불이행 가로쳐 놓습니다. 일반 당사자 거기서부터 줄치고 채무불이행은 가로쳐 놓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실권약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동해제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자동해제 조항. 그래서 3번도 줄칩니다. 매매계약이 있어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자동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죠. 아시겠죠? 여기 동그라미 1번이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고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볼게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거든요. 계약금 계약 체결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우리 뒤에 가면 378페이지 한 표 보세요. 그 똑같은 내용이 거기서 나오고 그 내용의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378페이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 나오죠? 나옵니까? 예, 거기서 볼 겁니다.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럴 과정에서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 보면 거기, 여기서 보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회상해 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법정해제가 나오죠.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데, 여러분 채무불이행은 두 개예요. 두 종류야. 뭐냐면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인 거죠. 이행지체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 안 하는 거고, 이행불능은 이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 먼저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지체라는 얘기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여기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밑줄 치면
이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책임이 있는 사유란 얘기야, 없는 사유란 얘기야? 책임이 있는 사유란 얘기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대요. 그럼 최고해봐야 이행 안 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즉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 지체는 양쪽 가로 1번에 뒷부분에 줄칩니다. 채무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일부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의 해제권이 발생하고 잔존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밑줄 쳐놨죠. 이것도 일부 무효의 특칙이잖아. 일부 무효의 특칙이 계약법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줄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도 갑니다.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짧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통 2주 정도 최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열흘에서 2주. 근데 아까 우리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할 때는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 해봐야 일주일 아니잖아요, 전부. 일주일 내, 2주일, 그 최고 기간 이내에 이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할 때는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데 열흘 내지 2주 정도 줘야 되는데 3일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짧죠, 최고가. 너무 짧아도 최고는 한 거예요. 다만 3일 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된다. 열흘 내지 2주 정도가 흘러야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로 소유력은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최고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 된다.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으면 해제권 소멸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자, 됐고요.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 발생.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 정기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오후 13시까지 자, 결혼식 피로연에 쓰겠다고 오후 13시까지 꽃 배달해달라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케이크를 보내달라 그랬대. 케이크를. 오후 13시에 결혼식 12시부터 13시까지 결혼식 끝나고 13시부터 피로연에 쓰겠다고 신랑 신부가 케이크 커팅한다고 13시까지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13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갖고 왔네. 그러니까 이미 피로연 다 끝났다 그런 얘기죠. 신랑 신부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케이크 갖고 왔대요. 그때도 즉시 해제는 가능하지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근데 거긴 최고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그때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자동 해제된다는 뜻은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545조의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즉시 해제라고 나오죠. 여기에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의 경우에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제권의 행사는 해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도 주실게요. 정기행위의 이행기 도가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의 차이는 이행 불능은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불능이 확인되는 순간 최고할 필요 있나요? 이행기는 내년 1월 말인데 벌써 오늘 이행 불능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이행기까지 기다려봐야 바뀌는 거 없죠. 또 이행기에 최고 해봐야 바뀌는 거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을 해지할 때 즉시 해제. 좋습니다. 양쪽 가로 1번 즉시 해제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채권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즉시 해제예요. 자, 2번은 다 주실 겁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제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무효의 특칙, 이제 자꾸 나오죠. 일부 무효의 특칙 계약법 쪽에는. 그래서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급부가 분할이 가능하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불능 부분만 해제합니다. 그러나 잔존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부를 해제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봅니다. 줄칠 거 없어요. 자, 그 불완전 이행 한번 볼게요. 반만 이행했다는 거야, 반만. 불완전 이행은 50%만 이행했어요. 나머지 50% 이행이 가능한데 50%만 주고 있대. 그럼 이건 이행 지체지. 반만 이행했는데 보니까 나머지 50%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래요. 그럼 이건 이행 불능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불완전 이행을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이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 추완이 가능하다. 추완. 추후 보완.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추완. 추완이 가능하면 그건 이행 지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이고, 추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죠? 이행 불능이지. 그럼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에 의한 해제. 그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받아간다가 아니라 채권자가 돈이, 매수인이 돈이 마련 안 돼서 못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의 수령 지체는 다른 말로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한다는 얘기는 돈 갖고 와. 그리고 그때까지 수령에 가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죠. 자, 다시 이것도 보세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대지.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하고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예견할 수 없었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죠? 그럼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해제를 인정해 준 판례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이 돼서 매수인이 의도했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죠. 다만 해지는 인정했어요.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계속적 보증 계약을, 회사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떠났대요. 그 계속적 보증 계약이 확정 채무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었지만 불확정 채무의 경우는 해지할 수 있었죠.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되시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어요. 아까 동시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었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 아닙니까? 그게 쌍무계약인 거죠. 근데 중도금을 어떤 식으로 이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부수적 채무고, 이는 동시행의 항변권 대상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줄 때 채무 불이행이지, 중도금 말소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아니잖아요. 중도금 말소는 해주긴 해줬는데 이자 없는 걸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자 붙은 걸 해준다. 그럼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동그라미 1번만 줄치시면 돼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계약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참고에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경우 있잖아.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약이 있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했대요. 그럼 이거는 특약에 의해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최고 없이, 최고할 시간이 없잖아. 오후 1시까지 케이크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3시 갖고 왔어요. 최고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최고 100번 해도 난 이행 안 할 거야. 근데 거기다 최고 해봐야 욕만 한마디 더 나오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이때도 최고 없이 사정 변경이 될 때 최고하면 사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즉시 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글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불능 특정 거사. 이건 지체거든, 지체. 아, 여기까지가 지체구나.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 3개가 그러니까 특정 거까지. 특정 거사. 요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어. 불능은 당연히 즉시 해제할 수 있죠. 특정 거사를 위해서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해제권이 형성권이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358페이지 해제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으면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제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요.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 동그라미 1번 앞에만 줄게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형성권이고, 동그라미 2번 해제는 단독행위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까지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줄쳐 놓을게요.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이 해제의 불가분성은 당사자가 여럿일 때예요. 여기 A, B, C 3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갑인 거야.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거야. 얘가 계약을 해제했대요. 7월 1일 날. 얘도 7월 2일 날. 얘는 7월 3일 날 계약을 해제했대. 그럼 계약이 해제되는 시기는 7월 3일인 거야. 전원이 해제를 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해도 모든 사람이 계약을 해제해야만 계약이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을병정이었다는 거지. 을병정. 여기에 갑이 해제권자래요. 그럼 전원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해야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지. 얘는 7월 10일 날 했고 7월 11일 날 했고 7월 30일 날 했대요. 그럼 며칠자로 해제가 될까? 7월 30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말이죠.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뒤집어서 보면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A 혼자 계약을 해제했대. 해제돼야 안 돼요. B는 C까지 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근데 C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럼 계약 영원히 해제 안 되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C가 갑에 대한 해제권을 소멸했대. 그럼 영원히 해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해제 영원히 해봐야 소용없지. 그럼 얘들도 해제권이 소멸한 거하고 똑같죠. 아, 얘가 해제 안 하면 영원히 해제 안 된다며. 그래서 얘 보니까 얘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영원히 해제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도 영원히 해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해제하고 병에게 해제했는데 정한테는 해제 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나 그랬더니 갑이 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고 없다는 거지. 그럼 얘들한테도 해제권 백날 해봐야 해제 안 된다며. 그럼 소멸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시겠죠?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소멸상의 불가분성과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계약 해지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원상회복이 뭐냐? 제2항의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만들어 놓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의 효과는 계약은 소급회수 실효가 된다. 자, 그럼 소급회수 실효는 한번 읽어볼게요. 해지할 때는 처음부터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면은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되지만 특칙이 적용이 돼서 원상 회복 의무,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그럼 받은 게 금전이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이고 받은 게 물건이면 받은 날로부터 과실 붙여서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 계약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예,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도까지만 해둘게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여기 제3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강의 때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0페이지에 원상회복입니다. 그럼 받은 거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의 기억줄 칠게요.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진다. 등기 말소 물건 반환 금전 반환이에요. 자, 여기는요. 동그라미 니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이득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이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채무 불이행을 한 자든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자든 모두 다 돌려줘야 된다. 자, 원상회복입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급부된 것이 특정물인 경우엔 그 물건 줘야 됩니다. 종류물이면 받은 물건과 동종, 동량, 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주고요. 금전의 경우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원상회복의 361페이지 가액 반환, 그 다음에 노무, 리을 있죠, 리을. 급부받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했거나 물건을 사용해서 이득을 얻은 때는 그것까지 돌려줘야 원상회복인 거예요. 그것도 줄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과실상계 불가 그래요. 과실상계는 언제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여기에 줄칩니다. 과실상계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정할 때 작용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할 때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됐죠? 자, 그러면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 우리 25회 기출이에요.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냥 합의 해제는 모든 거 다 합의해놔야 된다 그랬잖아. 원상회복 했어야 돼 말아야 돼? 합의했어야 되죠.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했대요. 그럼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며 필요한 거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 해제된 경우에 합의 내용으로 다 정한다 그랬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합의니까 합의 내용으로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543조 이하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고,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건 물권법에서 배운 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였죠. 자, 그 다음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줄이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난 후에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해제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자, 해제권의 소멸은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했대. 그럼 해제 못하는 거죠. 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해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제권을 포기했답니다.
그래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제척기간, 해제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은 10년에 걸리겠죠. 그 기간이 지났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특유의 소멸 원인은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인데, 자, 요거는 형성권이지만 최장 몇 년이야?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근데 10년이 다 준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제권이 있는데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래? 야, 앞으로 6개월 이내 해제권 행사해. 생각할 시간 충분하지? 그리고 최고 했는데 6개월 이내 해제권 행사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요 최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6개월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 반환불능, 다음 페이지구나. 364페이지죠. 해제권자가 목적물 훼손, 반환불능, 가공 또는 개조했대요. 이게 무슨 문제야? 원상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상회복이 안 되죠. 해제권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을 못 해주면 계약을 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계약의 해지는요, 그 맨 밑에 보면은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는 것만 하나 보시면 돼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만 인정하는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인정한다 그랬죠.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요.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고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원상회복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해지는 남은 기간 정산을 끝내야 되죠. 청산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공통적인 건 형성권이고 약정 해지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는. 자, 됐고 여기까지 해서 계약 총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계약 강론 매매 있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매매 이쪽은 동영상으로 좀 시청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대신 반드시 보셔야 되고, 여기는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반드시 동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